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전애인이라고 해요.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간략한 제 소개를 해야 할 텐데 이름 석자 말씀드려 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서 한참 동안 넋놓고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기 직전에 이혼하셨고 저는 그때 정말 엄마 따라가서 살고 싶었거든요. 엄마 손길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아이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전 저희 아버지가 정말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아버진 부자셨고 엄마는 당장 엄마 혼자 살기도 빠듯해서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였으니 사실 객관적으로 보자면 아버지한테서 자라는 게 저한테 더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전 부자인 것도 필요 없다 싶었고 가난해도 좋으니 엄마랑 살고 싶었어요. 아니, 아버지랑 살고 싶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한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엄마는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받는다고 해도 저를 키울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으니 저는 결국 아버지랑 같이 살게 되었죠. 대신 특별한 면접 교섭권 없이 저랑 엄마가 원할 땐 언제라도 만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아버지가 저를 양육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재혼했고 그러고도 저는 아버지 집에서 계속 살았어요. 사실 아버지랑은 엄마랑 이혼하기도 전에도 거의 말도 잘 안 하던 사이였으니 그냥 살 곳이 필요해서 그 집에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랑 재혼하신 분도 저를 크게 의식하지 않았고 그냥 그렇게 각자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왜 그렇게 부끄러워했냐고요? 아버지가 부자인 덕분에 저는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았지만 그럴수록 더 부끄러웠던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버지는 나이트클럽만 5개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거기서 얻는 막대한 수익으로 부를 축적한 분이셨거든요.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나이트클럽 같은 건 일반인이 운영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처럼 나이트클럽 사장 소리 들으며 정착하기 전에는 어두운 세계에서 이름을 떨쳤던 소위 조폭 출신인 거예요. 사실 이건 제가 아버지한테 직접 들은 얘기도 아니고 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시는 건지 제게 따로 얘기를 해주신 건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짐작하며 알게 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저희 집에 드나들던 아저씨들, 그 아저씨들이 저희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나 말투,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일, 그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답은 하나였으니 말입니다.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한 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한테 안기는 건 물론이고 말 섞는 것도 티나게 싫어했으니 아버지는 제가 아버지를 부끄러워한다고까지는 생각 못하실지 몰라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히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아버지와 저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여전히 서먹한 사이로 지내는 거죠. 아버지와 사이가 그랬으니 저는 집이 한 번도 편하게 느껴졌던 적이 없었어요. 제 방에 혼자 있을 때도 온전히 편안하다고 느끼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얼른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서 그 집에서 나와 제 집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결혼을 빨리 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었으니 어영부영 30을 넘기게 됐지만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아무하고나 결혼을 할 수도 없었으니 결혼하지 않고도 제 힘으로 작은 집 하나 구해 독립할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만큼은 아버지가 허락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건 엄마도 같은 생각이라고 하긴 했어요. 엄마는 꾸준히 저를 자주 만나러 왔고 그렇게 저는 엄마와 교류를 계속 유지하며 살았거든요. 엄마는 정말 엄마도 아버지랑 도저히 더는 못 살겠다 하면서 이혼해놓고 나더러는 계속 아버지랑 같이 살라는 거야? 너무해. 그런 건가?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할 말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건 좀 다른 얘기지. 결혼을 하는 게 아니면 너 혼자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게 더 나은 거야. 하소연한다고 해서 엄마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엄마는 말이라도 내 편 들어줄 줄 알았더니
엄마는 항상 우리 딸 편이지. 다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지금까지 잘 지냈잖아. 당장 안 나오면 안 되는 상황도 아닌데 뭘 그래. 아버지는 물론 엄마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아버지 집에서 조금 더 지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됐고 딱 1년 반 연애하고 청혼을 받게 됐답니다. 저희 부녀 사이는 다른 집과는 그 분위기가 사뭇 다르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여느 딸 가진 아버지들처럼 사윗감 질투하고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제가 결혼하려는 남자, 그러니까 제 남편은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아버지가 반대라면 어쩌나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그걸 갖고 반대를 심하게 한다면 저도 참지 않고 아버지가 축적한 부가 과연 떳떳한 것인지를 두고 따질 참이었는데 의외로 아버지는 남편의 사정을 많이 배려해 주시더라고요. 사정이 그렇다고 하니 신혼집이며 혼수 예당까지 다 아버지가 넉넉하게 지원해 줄 테니 걱정 마라. 사위들 녀석한테도 네가 잘 얘기해. 괜히 그런 것도 자존심 상하지 않게 말이다. 그러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얘기 잘할게요. 그리고 조만간 인사드리러 올 거예요. 그렇게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면서도 다른 불필요한 말씀 없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고 남편 입장까지 생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결혼을 생각한 사람이었으니 저는 남편에게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다 얘기했었고 그러니 남편은 내심 저희 아버지가 과거 어두운 세계에 몸담았던 사람이라는 것에 인사드리러 오면서도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았고 모르긴 몰라도 엄청 쫄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처럼 남편 입장을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았죠. 요즘은 저가 지원받는 거 당연한 듯이 바라는 사내놈들도 있다고 하던데 자네는 그런 부류는 아닌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 그렇다고 저가 지원받는 걸 고깝게 생각하거나 부담스러워할 것도 없네. 네, 아닙니다, 장인어른. 고깝게 생각하다뇨. 감사하는 마음이고 그만큼 더 잘 살겠습니다. 그래, 그럼 됐네. 그리고 자네 경차를 타고 다닌다고 하던데 경차가 실용적인 게 많지. 허례허식 없는 것도 마음에 들어. 경차가 혜택이 많으니 그걸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혜인이도 제가 경차 타는 거 부끄러워하는 아이가 아니니 저는 만족하며 타고 있습니다. 그래, 둘 다 생각이 바른 아이들이라 좋군. 다 좋은데 경차는 위험해서 안 되겠어. 국산 SUV 적당한 걸로 해줄 테니 차도 바꿔 타고 다니도록 해. 잔뜩 긴장했던 남편도 아버지가 그렇게 잘해주시니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아버지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도 계속했고 말이에요. 그렇게 인사를 잘 마치고 나서도 남편은 제게 그러더라고요. 사실 장인어른 뵙기 전에는 걱정도 좀 했었는데 너무 좋으신 분인 것 같아. 배려심도 많으시고 말이야. 자기도 이참에 아버지랑 관계 회복 좀 하면 좋겠어.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데 장인어른이랑 좀 잘 지내보도록 하자. 그래,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 나도 놀랄 정도긴 해. 그런데 그렇다고 아버지에 대한 내 생각이 달라질 것 같진 않아. 그냥 할도리만 하고 살 거야.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장인어른이 실제로는 많이 다른 분일 수도 있잖아. 조금 더 노력을 해보면 좋을 텐데 말이야. 그게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워낙 오랜 시간 굳어진 관계라 쉽지는 않을 거야. 그래도 뭐 자기가 우리 아버지 좋게 생각해주니까 다행이다. 아버지가 결혼을 앞두고 저나 남편에게 참 잘해주시긴 했지만 전 여전히 아버지가 하는 일이 부끄러웠고 아버지와도 어색한 사이를 회복하지 못했어요. 워낙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감정이었으니 쉽게 달라지진 않더라고요. 저는 결혼하면서 아버지 집을 나온 후로는 명절이랑 아버지 생신 정도 챙기는 수준이었으니 1년에 서너 번 정도 아버지를 뵀을 뿐이에요. 그리고 어디 가서도 누구에게도 제 친정 이야기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로 안 했죠.
친구들에게도 아버지는 그냥 회사원이라고만 했거든요. 제가 좋은 집 산다는 걸 아는 친구들은 저희 아버지를 대기업 임원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애들이 아버지가 평범한 회사원인 애들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아버지와 제 관계는 저의 결혼을 계기로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으나 크게 달라진 것 없는 채 서로 꼭 필요한 왕래만 했던 것 같아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생각했던 것보다 좋았습니다. 물론 아버지 집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덕분에 저는 더 편안한 행복감을 느꼈던 것 같기도 하지만 남편도 참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연애할 때보다 결혼해서 한 집에 살게 되니 저를 더 많이 배려해주는 것 같아서 그런 남편의 섬세함을 느끼니 저도 더 잘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하는 것들은 다 좋았어요. 저는 친구도 그리 많지 않고 몇 되지 않은 친구들과도 교류가 그다지 자주 있지도 않은데 남편은 동창회 같은 것도 꼬박꼬박 나가고 옛날 친구들과도 잘 지냈거든요. 그런 모습도 참 좋아 보였죠. 남편 동창회 모임 멤버들도 하나둘 결혼을 하기 시작하니 와이프나 여자친구를 대동하고 만나는 모임도 많았고 저 역시 남편을 따라 그런 모임에 다니게 됐어요. 자기야, 우리 대학 동기 모임 말이야. 이번에도 부부 동반으로 모이자는데? 이번에도? 이제 유부남 숫자가 더 많은 건가? 누가 또 결혼이라도 하는 거래? 부쩍 부부 동반으로 자주 모이자고 하는 것 같네. 그렇기도 하고 부부 동반으로 모이면 늦게까지 놀아도 되니까 애들이 거기 맞들인 것 같아. 여자친구나 와이프 없는 친구들도 별로 거부감 없어 하니까 문제될 것도 없지 뭐. 이러다 내 친구들보다 자기 동창 모임 와이프들이랑 더 친해지겠어. 실제로 더 자주 보는 거란 말이야. 남편한테 약간 투정 부리듯이 말하긴 했지만 그런 식의 인간관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던 중 남편 대학 동기 모임에서 사건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남편 대학 동기 중에 철환 씨라고 있는데 그전에도 모임에서 몇 번 봤었지만 그다지 인상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기들끼리 모임도 아니고 부부 동반 모임에서까지 늘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것도 보기 안 좋았고 말이에요. 철환 씨는 싱글이라 여자친구도 없었으니 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론 저런이 여자친구가 없지 싶기도 한 제 눈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술에 취해서 계속 저한테 이상하게 구는 거예요. 정말 처음 봤을 때도 그랬지만 혜인 씨는 보면 볼수록 딱 내 이상형이란 말이죠. 네? 네. 칭찬이죠? 고맙습니다. 그럼요, 칭찬이죠. 그럼요. 딱 혜인 씨 같은 사람 어디 또 없을까요? 혜인 씨는 아예 몰랐으면 모를까 이상형을 눈앞에 두니 다른 여자들이 눈에 들어와야 말이죠. 이건 작업 거는 것도 아니고 좀 그렇잖아요? 처음엔 그냥 기분 좋은 칭찬이라 생각하고 받아줬는데 아예 제 쪽으로 몸을 돌려앉아 턱을 개고 저를 쳐다보며 그런 소리를 계속하니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편한 내색을 계속 좀 하고 주변에서 친구들도 다 그만하라며 한 소리씩 하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 몸에 손을 대고 그런 건 아니지만 말만으로도 엄청 찝쩍거린 거죠. 야 임마, 적당히 해. 우리 와이프 그런 말 원래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람 민망하게 왜 자꾸 그러냐? 그만하라고. 뭐 임마? 내가 뭘 어쨌다 그래. 혜인 씨가 네 와이프면 와이프지.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네 와이프가 내 이상형이라고 말도 못하냐? 혜인 씨가 어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서 제 쪽으로 다가오며 제 손이라도 잡아 끌 것처럼 하니 남편이 참지 못하고 뭐 하는 짓이냐며 철환 씨를 한 대 쳤고 술 취해 이성적 판단 안 되는 철환 씨도 자기 잘못 모르고 덤비려고 하니 친구들이 다 나서서 말리고 말도 마세요. 한바탕 소동이 일었던 거죠. 남편이 철환 씨와 개인적으로 따로 연락을 할 정도로 친한 건 아니었지만 둘 다 모임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었으니 그 일이 있은 뒤에도 어쩔 수 없이 모임에서 마주치는 사이로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개망신을 당하고도 철원 씨란 그 인간은 아무렇지도 않게 모임에 잘만 나온다는 거잖아. 여러모로 어이없는 사람이다 싶어. 걔가 원래도 그런 면이 좀 있는 애지. 그나저나 걔 결혼한다던데? 그것도 아주 집안 좋고 괜찮은 여자랑 한다고 자랑을 하더라고. 그래? 뭐 어떤 식으로 뻐기면서 그랬을지 안 봐도 알겠다. 얼마나 으스댔겠어. 아주 가관이었겠네. 그렇지 뭐. 철한이 자식 성격 다들 아니까 그냥 그러려니 들어주긴 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나대려나 싶긴 하더라. 아직 결혼식까지도 한참 남았는데 말이야. 그래 그렇겠다 정말. 어떤 여잔지 몰라도 잘못 걸린 거 아니냐고. 다 끼리끼리 만나는 거 아니겠어? 그 사건이 있은 후 저는 남편 대학 동기 모임엔 나가지 않고 있었지만 남편을 통해 철한 씨 이야기는 간간히 전해 듣고 있었고 여전하구나 싶은 마음에 둘이서 그 사람 욕을 하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소소한 일상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상에 조금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성실하게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거든요. 남편은 직장 선배랑 둘이 의기투합해서 스타트업을 차린다고 사표 쓰고 나와서 거기 매달렸어요. 그러니 월급 받는 회사 다닐 때랑은 모든 게 많이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집에서도 일을 가져와서 매달리기도 하고 저한테 회사 얘기 잘 안 하던 사람인데 이런저런 조언도 구하면서 열정을 보였죠. 남편이 하려던 건 동네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거였는데 각박한 세상이지만 그럴수록 더욱 이웃과의 교류에 목말라 하는 현대인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커뮤니티를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약간 반향이 있는 것 같았고 남편도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결국엔 그 앱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발휘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야심차게 시작했던 스타트업은 정리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애초에 초기 투자 비용이 그리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멀쩡하게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나와서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열심히 매달렸던 것이니 저도 속상하던데 남편은 오죽했겠냐고요. 어쩐지 기가 팍 죽은 듯 보여서 마음이 많이 쓰였죠. 그런 남편 위로 차원에서 오랜만에 부부 동반 동기 모임에 동행하기로 했던 겁니다. 철한 씨 사건 이후로 저 때문에 부부 동반은 남편도 안 나가고 있었는데 마침 또 부부 동반으로 모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눈치가 남편은 친구들 만나서 스트레스도 좀 풀고 싶어 하는 것 같길래 모처럼 같이 가겠다고 한 거죠. 그땐 철한 씨도 결혼을 한 후였으니 철한 씨도 와이프 데리고 나왔는데 늘 그렇듯이 온갖 폼 다 잡고 있더라고요. 참 여전하다 싶었는데 글쎄 저희 남편 스타트업 접은 이야기를 듣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게 사업 아무나 하냐? 처음부터 너랑 사업은 어울리지가 않는 거지. 뭐 큰 경험했다고 생각해야지 어쩌겠어. 잊어버리려고. 말은 참 쉽게 하네. 너 그럼 이제 어떡하냐? 경력도 애매해서 재취업도 어려운 거 아니야? 야, 내가 우리 장인한테 말해서 장인 회사에 일자리 하나 만들어줄까? 아니 무슨 곧 옮겨갈 직장도 정할 거야. 걱정 마라. 야, 친구 사이에 부끄러울 게 뭐가 있냐? 내가 도와줄게. 어디 보자. 너 운전기사 일 한번 해볼래? 너 운전도 잘 못하지 참. 그럼 청소 같은 건 어때? 야, 농담이야, 농담. 알지? 진짜. 그러면서 재수없게 웃는데 정말 술잔 끼얹고 싶었어요. 어떤 여자가 저런 남자랑 결혼할지 안 됐다 하기도 했었지만 제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거죠. 다 끼리끼리 만나는 거라는 남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철한 씨 와이프란 여자도 옆에서 계속 깐족거리는 게 보통 재수없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근데 농담이 아니라 우리 아빠한테 말하면 그 정도 자리야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지 뭐. 뭐 언제든지 말만 하세요. 이 사람이 농담처럼 이래도 다 친구 돕자는 마음 아니겠어요? 역시 내 맘 알아주는 건 우리 마누라뿐이네. 우리 마누라 어디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다니까. 확 그냥
이것들이 진짜 부창부수로 꼴값 떤다 싶어서 저도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참나, 제가 정말 오랜만에 나와서 조용히 놀다 가려고 했는데 너무 무식한 소리라니 그냥 듣고 있을 수가 없네요. 세상에 돈 벌려고 하는 일에 귀하고 천하고가 어딨어요? 근데 말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오빠, 저 언니 왜 저래? 좀 무섭다. 원래 저래? 아니야. 무섭긴. 그럴 거 없어. 아이고, 재수씨.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렸나요, 제가? 운전기사나 청소부로 시작해서 지금은 어마어마한 회사 차린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 앞에선 입도 뻥끗 못할 거면서 누가 들으면 철아씨 장인어른이 재벌쯤이나 되는 줄 알겠어요. 진짜 재벌인가? 아니, 뭐 재벌이라고야까지야. 그리고 그거 알아요? 진짜 부자들은 다 겸손하대요. 애매하게 있는 것들이 그렇게 갑질하고 그러는 거지. 안 그래요? 철아 씨 내외가 하도 무식하게 나오니 저도 작정하고 할 소리 좀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동창 회장 아버지가 청소용역 회사 대표로 있고 동창 회장도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었거든요. 동창 회장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약간 형 같은 존재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염두에 두고 한 말이기도 했어요. 철한 씨 그 인간도 아차 싶었는지 기가 팍 죽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번 더 철한 씨 망신 주고 오긴 했지만 저도 남편도 영 기분이 유쾌하진 않았죠. 남편이 빨리 취직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는데 다행히 머지않아 남편이 재취업에 성공해서 한시름 덜게 됐어요. 원래 다니던 회사보다 규모도 작고 직급 역시 대리급으로 취직이 된 거지만 재취업이 됐다는 게 어딘가 싶었고 저는 남편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을 엄청 해줬답니다. 이전 회사에서 과장 승진을 코앞에 두고 있었는데 다시 대리 1년차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 같아서 아쉽긴 했지만 하기에 따라 그 기간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힘을 내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다행히 남편도 마음 다잡고 새로운 회사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고 저는 밥상부터 시작해서 신경을 더 많이 썼죠. 제가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뒀으니 남편 내조를 더 잘하고 싶었거든요. 그즈음 제가 모처럼 아버지 나이트클럽에 가야 할 일이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도 아버지랑 말도 잘 안 했던 저였고 또 아버지가 하는 일을 너무나도 부끄러워하는 저였으니 아버지 직장 근처엔 간 적도 없었는데 그럴 일이 생긴 거예요. 아버진 5개의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그중에서 제일 규모가 큰 곳에 사무실을 만들어두고 고정적으로 출근을 하셨는데 최근에 운동을 하시겠다며 그 사무실에 트레드밀을 들여놨는데 혼자 운동이 잘 안 된다며 근처 피트니스 센터에 다니기로 하셨다면서 결국 그건 애물단지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완전 새 거고 비싸게 산 것이니 혹시 저한테 관심 있으면 가져가라고 하셨는데 저도 남편도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닌데 운동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으니 일단 가져와서 시도해보자 싶어서 용달 기사님 섭외해서 가지러 가기로 했던 겁니다. 제가 용달 기사님보다 좀 일찍 도착해서 아버지 사무실에 먼저 가 있으려고 했죠. 클럽 영업시간 아닐 때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안 맞아서 문 열자마자 손님들 별로 없을 초저녁에 얼른 가져올 작정이었는데 그 초저녁부터 벌써 들어와 있는 손님들이 있는 거예요. 대체 이 시간부터 누가 이런 데 와 있나 싶어 슬쩍 봤는데 아니 글쎄 철원 씨가 거기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저를 알아볼까 싶어서 황급히 얼굴을 가리며 아버지 사무실로 후다닥 들어갔고 이후로는 뒷문으로 트레드밀을 옮겼으니 눈에 띌 일이 없었는데 철원 씨가 맞는지 몰래 확인을 하긴 했었거든요. 틀림없이 철원 씨가 맞았어요. 세상에 직장인이 퇴근 시간도 되기 전에 나이트클럽에 와서 여자들이랑 어울리고 있는 건지 기가 찼죠. 그것도 나이나 어린가 말입니다. 심지어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신혼에 저러고 있다는 게 한심해서 그날 남편한테도 바로 얘기하고 둘이 또 철한 씨 씹어댔지 뭐예요. 덕분에 오랜만에 남편이랑 맥주도 한잔하면서 아주 잘근장근 씹어준 거예요.
그렇게 좋은 안주가 있는데 술 한잔 안 할 수 없잖아요. 여자 밝히는 거 알고는 있었지만 그 나이에 그러고 싶나 싶더라고요, 정말.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대학 동기 모임에서 또 부부 동반으로 모인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들 결혼하고 싱글인 친구가 몇 남지도 않았으니 다들 와이프 눈치 보느라 부부 동반 모임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았어요. 부부 동반 모임이니 제가 안 가면 남편도 안 가려고 하니 이번에도 남편 격려 차원에서 같이 가주기로 했죠. 게다가 이번엔 철원 씨가 처가에 일이 있어서 못 나온다고 했다길래 한결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기로 했거든요. 아씨, 근데 가니까 철원 씨 그 인간이 버젓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 부부보다 먼저 왔던데 처가 행사에서 술을 마시고 온 건지 이미 거나하게 취해 있어서 그걸 보는 순간 예전 사건 생각도 나고 기분이 확 나빠지기도 했어요. 술 취해선 늘 하던 그놈의 속보이는 자랑질을 해대며 다른 친구들 무시하고 사람 참 안 변해요. 그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나 남편은 철원 씨랑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그 사람이랑은 말도 안 섞으며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좋은 시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철원 씨가 큰 소리로 굳이 제 남편 이름을 부르며 아는 척을 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만년 대리 정지환이 언제 왔냐? 존재감이 없으니 언제 들어온 건지도 몰랐잖아, 임마. 그 인간은 시작부터 제 남편 무시하는 말을 해대서 제가 한마디 하며 나설까 하다가 술 취한 인간 상대해서 똑같은 사람 되지 말자 싶어 참고 있었는데 그 인간이 거기서 멈추질 않고 술잔 들고 저희 자리 가까운 곳으로 자리까지 옮겨가며 비집고 앉더니 본격적으로 저희 남편을 갈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넌 옮긴 회사에서도 또 대리라며? 넌 평생 대리만 하다 죽을 거냐? 정대리야, 어? 이전 회사 대리 경력 인정도 못 받을 텐데 거기서 또 몇 년 죽어라 이래서 과장이라도 달아야 할 텐데 나이며 뭐며 다 밀리는 거 아니냐고. 야, 임마. 넌 무슨 술을 벌써부터 이렇게 많이 마셔서 취했냐? 적당히 해라, 임마. 뭘 적당해, 임마. 너보다 어린 애들한테 과장님 소리 하면서 굽신거리는 게 넌 아무렇지도 않냐? 난 그렇게 못 살지. 뭐 하긴 난 그럴 일도 없지만 말이야. 나야 벌써 부장 달았잖아. 넌 아직 대리고. 정지환이는 박철한 한참 후배네, 후배. 야, 가서 물 한 잔만 가져와 봐라. 대놓고 큰 소리로 남편 무시하는 말만 하더니 무슨 물 한 잔 가져오라는 둥 하면서 선 많이 넘는 거예요. 도저히 그 꼴 계속 봐줄 순 없었고 그렇다고 그 인간 직접 상대하며 어쩌고 저쩌고 하기도 싫었던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전화기를 꺼내들었습니다. 그 인간이 제 남편을 그렇게까지 막대하는데 그걸 제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제 남편도 가만히도 아니고 더 이상 친구란 이름으로 그런 놈 참아주며 호구되기 싫었을 테니 자칫하다간 또 큰 싸움 나겠다 싶기도 했고 결국 제가 나서기로 한 거죠. 그래서 조용히 전화 꺼내들고 뭘 어떻게 했냐고요? 저는 저희 친정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박 부장 승진 취소 좀 해주세요. 네네, 그 박철한 부장이요. 자세한 말씀은 찾아뵙고 드릴게요. 일단 부장 승진 취소만 좀 해주시면 돼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 나이트클럽 운영한다고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는데 갑자기 무슨 회사를 인수한 건가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아버진 여전히 나이트클럽 운영 잘하고 계셨던 거고 박철한 그 인간이 부장 승진을 했다는 게 저희 아버지 나이트클럽에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회사 잘리고 저희 아버지 나이트클럽에 취직을 해서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아버지 사무실에 갔을 때 그 인간을 나이트클럽에서 봤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니, 무슨 문 열자마자 벌써 손님들이 들어온 거예요? 밖에 보니까 한 테이블 있던데 아직 다들 일할 시간 아니냐고요. 참 근무 시간에 회사 카드로 저러고 놀면서 접대비 쓰는 거 정말 한심해요.
그래? 오늘은 그런 팀 없을 텐데. 아, 박 부장 승진한 거 축하한다고 내가 술 한 병 꺼내 마시라고 했더니 그걸 본 모양이네. 박 부장이요? 혹시 그 사람 이름이 박철환이에요? 아니, 네가 박 부장을 어떻게 알아? 그래, 박철환 부장이야. 이번에 내가 승진시켰거든. 내 밑으로 들어온 지 오래되진 않았는데 일 한번 시켜보려고 하는 중이지. 아는 사람이니? 아이고, 기가 막혔죠. 그러니까 철환 씨는 손님으로 온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 밑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아버지 말이 회사 생활도 꽤 오래 한 사람이라 보기에도 번듯하고 영업도 잘하는 것 같아서 부장 직함 하나 파주고 키워보려고 한다시더라고요. 저는 남편 대학 동기인데 잘하는 사람은 아니다 하고 대충 넘어갔던 거고요. 그러니 아버지께 당장 그 인간 승진 취소하라고 부탁드리면서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폭로하려고 했던 겁니다. 제가 그러고 있으니 박철환 그 인간은 술 취해서도 그 정신은 있었는지 저한테 눈 똑바로 뜨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전화를 했길래 승진을 취소하라 마라 하는 겁니까? 예? 재수 씨 장난이 좀 심하시네. 장난?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성함이 전 영자 욱자 쓰시는데 그럼 알아듣겠어요? 영광 나이트클럽 박철환 영업부장님. 이제 부장도 아니니 뭐라고 불러야 하나? 나이트클럽이요? 영업부장이라니? 재수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야, 박철환,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제가 폭탄 선언을 하니 남편 동창들이 다 웅성거리면서 의아해했는데 그 모든 웅성거림을 다 잠재울 큰 소리를 꽥 지르며 박철환 그 인간 와이프가 바로 튀어나와 난리치기 시작한 거죠. 나이트클럽 영업부장이라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진짜야 오빠? 정말이야? 오빠 네가 말해봐. 대답해 보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일단 진정 좀 하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 내가 다 설명할게. 그러니까 영 허튼 소리는 아니다 이거지? 너 지금 나랑 우리 아빠한테 다 거짓말하고 있었던 거야? 탄탄한 직장 다닌다고 그거 하나 보고 결혼까지 한 건데 이거 사기 결혼이야, 알아? 철환 씨는 처음에는 자기 와이프 달래서 일단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것 같더니 그럴수록 자기 와이프가 더 난리치며 소리소리 지르니 박철환 그 인간도 열받는지 목소리 높여서 맞받아치더라고요. 야, 네가 부잣집 딸이면 딸이지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큰 소리야? 네 아버지 돈으로 누리고 산 거지 네가 잘난 게 뭐가 있냐? 말이야 바른 말이지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큰 소리를 쳐? 그동안 처가에서나 와이프한테 무시라도 당하고 살았던 것인지 뭔가 여태까지 참아왔던 걸 폭발시키기라도 하는 것처럼 울분을 토해내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동창들도 아마 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지도 않고 철환 씨 그렇게 난리치는 걸 두고 보는 거죠. 네가 하도 잘난 척하고 그러니 그 와중에 내가 회사 잘렸다고 하면 너나 너희 집에서 얼마나 다 무시할 거냐고. 그러니 내가 말도 못하고 밤일까지 하면서 부장급 월급 받아다 준 거다. 왜? 어쩔 건데? 뭐? 네가 정말 미쳤구나. 그러니까 지금 네가 네 입으로 너 나이트클럽 같은데 밤일 다니고 있다고 광고하니? 회사 잘리고 나이트클럽 영업부장이라니.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어딨어? 제가 보기에도 철환 씨가 술김에 정신 못 차리고 막 지르는 것 같긴 하던데. 하여간 그 와이프는 뒷목 잡고 졸도하려는 신용까지 하면서 뒤로 넘어가더니 금방 또 일어나서는 소리를 지르는 거죠. 넌 내가 우리 아빠한테 다 말해서 절대 가만히 안 둬. 뼈도 못 추리게 할 테니까 각오해. 이 아버지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험한 일 다 하며 그 자리에 오른 거라고 하던데 너무 네가 왕족이라도 되는 줄 알아? 가만히 안 두면 뭘 어쩔 건데? 하나도 겁 안 난다. 그 두 사람 소란이 커지니 친구들 몇몇이 나서서 박철환 말리고 또 와이프 몇몇이 나서서 그 와이프 진정시킨다고 데리고 나가고
그러면서 일단 좀 조용해지긴 했어요. 그렇긴 했지만 친구들도 박철환 보는 눈빛이 달라진 거죠. 다들 오래된 옛날 친구들이고 그런 만큼 제 남편 스타트업 정리할 때처럼 힘든 일들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지내는 것 같았거든요.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처럼 체면 차리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모임이라고 좋아하는 것 같던데 그런 친구들에게까지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무시하던 인간이 박철환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 그 상황 딱하게 여기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다들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야 임마, 넌 그런 걸 우리한테까지 속였냐? 이 새끼 이거 진짜 안 되겠네? 그런 주제에 친구들 비웃고 무시하고 그랬던 거잖아. 너 그러는 거 다들 못마땅했어도 친구라고 생각하고 봐주고 있었던 건데 너한테 우린 친구도 아니었네? 자가에서도 그런 대접 받고 있었던 거면서 그렇게 잘난 척을 하고 이 새끼 이건 우리한테 진짜로 보여준 게 하나도 없는 놈이야. 동창들이 그렇게 야유하고 비난하는 말들을 쏟아내니 박철환은 그제야 술이 좀 깨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정신 차리고 지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파악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당장 지 와이프한테 내지른 게 큰일이다 싶었던지 와이프 붙잡으러 뛰쳐나가는 거죠. 그렇게 그 인간이 나가고 나서 그날 그 동기 모임은 박철환 욕을 하느라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술자리가 이어졌지 뭐예요. 저나 저희 남편뿐만 아니라 그 인간 설치는 통해 기분 상하는 일을 겪었던 동창들이 한둘이 아니었으니 말이에요. 저희 아버진 저한테 박철환에 대해 여러 가지 물어보시더니 상황 파악을 하시고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저한테 찝쩍거리기까지 하고 사위 무시하던 인간이란 것까지 그냥 있는 대로 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 실망이 다 뭐겠어요. 엄청나게 화가 나셨던 거죠. 아버진 저와 남편을 아버지 사무실로 부르시더니 박철환 그 인간 호출해서 그 자리에서 해고 통보를 하셨어요. 박 부장, 아니 박철환 씨, 내가 사람 잘못 본 것 같아. 당신 같은 사람은 부장이 아니라 말단으로라도 우리 클럽에 두기 싫으니 오늘 해고 처리될 걸로 알아.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큰 실수를 했어요. 사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역시 사람 잘 보셨다 소리 나오게 진짜 열심히 할게요. 사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 그럴 것 없어. 박철환 씨는 그런 기회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기본적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슨 서비스업을 하겠다는 거지? 사장님, 제가 정말 다 고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원아, 제발 나 좀 도와주라. 너희 장인어른께 말씀 좀 잘 드려줘. 동기 좋다는 게 뭐야? 내 사이한테 사과부터 하는 게 순서지 어디서 그따위 부탁부터 하는 거야. 그러니 애초에 안 될 사람이라는 내 말이 딱 맞는 거지. 네? 네네네. 맞습니다. 사장님 말씀이 맞아요. 지원아, 내가 그날 너한테 너무 심했지? 술이 웬수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 마음 넓은 네가 다 좀 용서해줘. 박철환은 저희 아버지 호통에 제 남편에게 영혼도 없이 미안하다 소리만 해대더라고요. 그러니 그 꼴 보고 저희 아버지가 더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사과야? 무슨 사과하는 사람 머리가 그렇게 뻣뻣한지 모르겠네. 제대로 된 사과가 뭔지 모르나 본데 어떻게 가르쳐줘야 하나? 사과라는 건 본디 머리를 숙이는 것부터 시작하지. 90도로 허리 굽혀서 정중하게 사과 못합니까? 박철환 그 인간은 그 상황에서도 그건 자존심 상하는지 입술 한번 깨물고는 허리 굽혀 정중한 태도로 제 편한테 다시 사과를 하긴 했어요. 그러나 그런다고 그 인간 용서해 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저나 남편은 물론이고 저희 아버지도 그 인간 받아줄 생각은 추호도 없으셨던 겁니다. 그저 그렇게라도 그 인간이 제 남편에게 제대로 사과하도록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옆구리 찔러 하는 사과도 그렇게밖에 못하는군. 내 결정은 바뀌지 않으니 오늘 일 더 할 것도 없고 짐 챙겨서 나가는 걸로 하라고.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땐 얼굴 안 봤으면 좋겠어. 그러는 게 좋을 거야.
아버지가 박철한 해고를 확정짓는 통보를 하시고는 눈을 부릅뜨고 그 인간 한번 째려보고 나가버리시는데 긴 말 안 할 테니 알아들어라 하는 눈빛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니 허리 굽혀 인사하는 것도 마지못해 하던 인간이 바로 남편 앞에 무릎 꿇어 앉으며 저희 부부에게 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발 나 좀 도와줘. 나도 재취업하려고 진짜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 업계에서 평판 안 좋게 잘린 거라 갈 데도 없어. 여기에 이제 겨우 익숙해지고 인정받고 일하고 있었는데 나 진짜 뼈 묻을 각오로 일할 거야. 제발 도와줘. 재수씨, 저 좀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그럴 각오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어요? 굳이 꼭 나이트클럽에서 일하고 싶으면 다른 데 가서 일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나이트클럽이 이 골목에만 해도 몇 개나 있는데 뭘 그래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처럼 일하기 좋은 곳 없더라고요. 다른 곳엔 진짜 현역 족복들 득실거리고 무서워서 일도 못해요. 제가 나이트클럽만 몇 군데 거쳐서 여기 들어온 거거든요. 그 말이 진짜인 건지 아니 뭐 그렇게라도 잘 보이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인간은 갑자기 우리 아버지 나이트클럽을 극찬하기 시작하던데 저는 그 소리도 너무 듣기 싫었어요. 됐어요. 누가 그런 이야기 듣고 싶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결정한 일이고 우린 아무 권한도 없으니 더 들을 것도 없죠 뭐. 자기야, 우리도 그만 일어나자. 그렇게 저랑 남편도 그 자리를 뜨려고 하니 벌떡 일어나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이혼까지 당하게 생겼는데 일까지 잘리면 절망적이에요. 그러니 제발 사정 좀 봐주세요. 지연아, 나 좀 봐주라. 내가 이렇게 빌게. 그동안 내가 너한테 한 짓 몇 배로 나한테 갚아도 돼. 그러니까 나 여기서 일할 수 있게만 해줘. 난 너처럼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그딴 걸로 무슨 분풀이 하라고 하는 거니? 네가 무슨 소리를 한들 난 너를 도와줄 이유가 없어. 뭐가 됐든 네가 알아서 잘 해결해라. 그만 갈게. 저나 남편이 그 인간 사정을 왜 봐주겠냐고요. 그 꼴 보기 싫어서 아버지한테 일러 바친 게 누군데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건지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후 다시 부부 동반 동창 모임이 잡혀서 나갔더니 그날도 철한 씨 이야기가 단연 핫이슈더라고요. 다들 자기가 들은 이야기하기 바빴어요. 그 자식 결국 이혼당했다면서? 거짓말을 그렇게 했으니 뭐 이혼당해도 할 말 없는 거지.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거짓말한 것 때문에 위자료도 줘야 한다더라. 위자료가 문제야? 걔 살던 집이며 차며 다 처가에서 해준 거였잖아. 다 뺏기고 그야말로 맨몸으로 쫓겨나는 거나 다름없는 거야. 부자 처가 만난다고 그동안 일하면서 모았던 거 흥청망청 다 써니? 지 몫으로 가진 거 하나 없이 개털된 거지. 빚이나 낸 거 없으면 다행일걸? 말을 못하고 있는 거지 빚도 있을지도 몰라. 어차피 위자료 주려면 빚내야 할 텐데 걔 그래서 대출이나 받을 수 있는 건가? 걔네 부모님도 걔 도와주실 형편은 안 되실 텐데 어쩌려나 모르겠다. 진짜 인생 폭망한 거네. 그러게 잘 좀 하고 살지. 누구 탓하겠어? 다 자업자득이야. 돈 빌려달라 소리 할까봐 걔 연락 오는 거 받지도 않았어. 거절하는 것도 고역 아니냐고. 그러네. 당장 돈이 필요할 테니 그 소리 하고도 남겠다. 나도 조심해야겠어. 다들 그렇게 온통 철한 씨 얘기만 하고 있었는데 글쎄 그 인간이 동창 모임에 나타난 거 있죠? 그러니 다들 당황했죠. 반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왜 왔냐고 할 수도 없으니 어색하게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그랬죠. 눈치가 빤할 텐데도 철한 씨 그 인간은 보통 뻔뻔한 게 아닌 거예요. 아랑곳하지 않고 들어와서는 섞이려고 하더군요. 근데 딱 보니 그 꼴 당할 거 알면서도 그거 감수하며 꾸역꾸역 동창 모임에 나온 이유가 있었던 거죠. 확실한 목적을 갖고 온 거더라고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다들 금방 눈치챘을 거예요. 너무 속보이게 티를 했거든요. 그 인간은 동창 회장한테 굽신거려서 청소용역 회사에 일자리라도 하나 얻으려고 작정을 하고 온 거였어요. 그렇게 조금 말을 돌리더니 이내 대놓고 단도직입적으로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 동창 회장이 어디 이름만 회장인가?
아이, 진짜 회장님 아닌가 말이야. 뭐든지 시켜주기만 하면 내가 정말 열심히 할게. 부탁 좀 하자. 여기 이력서도 가져왔어. 회장은 무슨, 나 아직 힘도 없어.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시는 거지 뭐. 그래, 너희 아버지 아직 정정하시다면서? 그것도 복이다, 야. 야, 나 꼭 사무직 아니어도 돼. 무슨 대단한 자리 부탁하는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좀 알아봐 주라. 대단한 자리고 뭐고 간에 나한테 인사권이 있는 게 아닌데 뭘 어떻게 도와주냐? 자꾸 이러면 나도 곤란하지. 그만해라. 나 청소일부터 시작해도 돼. 그러니까 뭐가 됐든 정직원으로 들어갈 수만 있게 좀 해줘. 당장 살 집도 없지만 위자료도 갚아야 하고 살 길이 막막해서 그래. 부탁한다. 동창 회장 반응이 영 미적지근하니 철한 씨는 동정표라도 얻어보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러니 동창 회장이 정색하면서 일침을 놓더라고요. 청소일이라고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무엇보다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일할 사람 찾아야 하는 게 우리 일이야. 그동안 네가 보여준 것들 보면 넌 우리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거든. 무슨 소리야. 나야말로 누구보다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어. 자신 있다고. 일단 한번 시켜주기만 해봐. 내가 보여줄게. 야, 박철환. 넌 청소일 같은 건 하찮게 생각하던 놈 아니냐? 그런 놈한테 내가 어떻게 일자리를 주겠어? 넌 정말 그거 몰라서 계속 이러는 거냐? 지금 너 때문에 동창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라고. 동창 회장이 그렇게 한마디 하니 철한 씨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동창들 한번 쳐다보던데 모두 표정이며 태도가 싸늘하기만 했어요. 그러니 결국 꽁무니 빼고 슬그머니 먼저 일어나겠다 하며 나가더니 그 뒤로 동창 모임에 얼씬도 못하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 몇몇한테만 개인적으로 따로 연락해서 돈 빌려달라는 부탁부터 시작해서 온갖 부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친구들도 박철환 받아주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하나둘 손절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남편과 저는 박철환 일을 겪으면서 지금 우리 현재의 삶에 더 감사하며 살자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제게 조금 더 의미 있게 작용한 게 있다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조금씩 편해지게 된 계기가 됐다는 거죠. 박철환이 말하는 걸 들으니 아버지 나이트클럽은 다른 곳에 비해서 아주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아버지도 그런 어둠의 세계 출신이기도 하시고 일하는 분들 대부분 그런 출신이지만 다들 손 씻고 제대로 살려는 사람들이라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일들을 철저하게 멀리하려고 한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그동안 아버지에 대해서 참 모르고 살았다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아버지와 조금씩 교류를 하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 부분도 많답니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관계가 확 가까워지고 그러진 않겠지만 이렇게 서서히 조금씩 아버지와 가까워지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뜻하지 않게 엮이기도 하고 또 운명인가 싶을 정도로 얽히기도 하는 거겠죠? 저도 제가 이런 일을 직접 겪어보니 인연이라든지 운명이라든지 하는 말들을 막 하게 되네요. 저는 그런 얘기 잘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렇게 제 얘기를 쓰다 보니 제가 겪은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도 뭔가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저는 이미 얻은 것들이 많은 것 같네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여러분께도 뭐라도 의미 있게 다가가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 마지막 인사까지도 들어주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아주 많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마운 분들께 분명 좋은 일들만 일어날 거라는 좋은 말씀도 드리고 싶고 말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생 정말 쉽지 않은 단어 같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건 신도 그 앞길을 모른다고 하던데 그 말이 정말 딱 맞더라고요. 원래 제가 사모님 소리를 듣고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상황이 이렇게 될 줄 어떤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힘든 그 시기만큼은 누가 날 얼만큼 미워하길래 이토록 힘들게 만드나 싶어서 없는 사람까지 만들어서 원망했을 정도라니까요. 그때만큼은 정말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하는 생각 때문에 몹쓸 생각도 했을 정도로 힘든 시기가 있었죠. 아무튼 제가 무슨 일을 당했기에 이런 소리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이런 말 하면 재수가 없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소위 우아하게 집에서 차나 마시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을 보고 결혼한 남편은 시부모님이 하시던 사업을 물려받아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었죠. 저는 남편 잘 본 덕을 톡톡히 본 사람 중 하나였고요. 쉽게 말해 청자님들이 TV에서 보던 부잣집 사모님이 사는 삶의 일부가 제가 살던 삶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드라마와 같이 정말 호화스러운 생활은 아닐지라도 평범한 사람이라면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던 건 사실이니까요. 전 이런 생활이 평생 갈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벌어오는 돈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한순간 망한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면 된다 싶을 정도로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은 너무 짧았던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남편의 사업은 80, 90년대까지만 해도 아주 잘 나가는 사업임에는 분명했어요. 그렇지만 시대에 따라 변하는 흐름에 몸을 실어 나르기엔 빠르게 적응하지 못했죠. 그러니 어떻겠어요? 말 그대로 한순간에 망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죠. 뭐 사실 그렇게 한 번에 억소리 나도록 망하지는 않았어요. 남편 사업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쇠퇴의 길을 걷게 된 사업이었거든요. 일명 컴퓨터나 제3의 시대라고 한다죠. 정보의 시대가 온 순간부터 어쩌면 정해진 일일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만약 선택을 잘했더라면 망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한 기업의 오너로서 신중하게 선택을 했지만 하필이면 그 한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서 쫄딱 망하게 되었으니까요. 뭐 그렇다고 남편을 탓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린 남편의 옆에는 저도 있었으니까요. 제가 남편이 하는 일을 미리 함께 알고 공부했더라면 조금은 다른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겠죠. 아무튼 직원들의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남편은 결단을 내리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해 나간다면 어떤 구렁텅이로 빠질지 모를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회사와 서울에서 지내던 대치동 저택을 처분하고 그 돈으로 빚을 갚기로 결정을 내렸죠. 빚을 갚은 후에는 다행히 어느 정도 돈이 남아서 다른 지역에 저와 남편, 아들 이렇게 세 가족이 누울 곳 하나 정도는 구할 수 있었습니다. 대치동의 저택만큼은 아니라도 세 식구가 살기에 부족하지는 않았죠. 천만다행이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희 세 식구가 자리를 잡은 곳은 경기도 끝자락 어느 마을이었어요. 한평생을 서울에서 살다가 생전하지도 않던 맞벌이를 하려고 하니까 산다는 게 정말 고되더라고요. 물론 다들 그러고 사는 건 알지만 평생 안 하던 일을 하려니 힘들었다는 제 생각은 청자님들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전 일을 하면서 반성을 정말 많이 했어요. 무슨 반성을 했냐고요?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벌어온 돈을 그동안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쓰고 있었구나.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이었는데 내가 그간 남편에게 해준 게 정말 별것 없구나 하는 생각들 말이죠. 정말 있는 그대로입니다. 남편에게 저 나름대로 잘한다 생각은 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것들만 해준 것 같아서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일하고 들어온 남편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생활은 고됐지만 삶은 이전보다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대로만 잘 지내면 또 인생의 제2막이 시작되리라 생각했죠. 하지만 저의 행복한 생각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사춘기가 된 아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거지처럼 살아야 하는데 하면서 엇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 뒤로는 행복이고 뭐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엇나가는 자식 왜 못 잡겠어 했는데 막상 제가 이런 경우를 겪으니 이게 정말 그냥 말로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남녀를 떠나서 자식이 아주 땡깡을 부리고 엇나가기 시작하니까 뭐 부모라고 말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자식 때문에 속상하다는 말을 왜 하는지 제가 제대로 깨달았다니까요. 물론 저만 힘든 건 아니었어요. 제가 아들이랑 고군분투하고 있을 동안 남편 역시도 원래 사장님 소리 듣던 사람이니 말은 안 했다지만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한순간에 쫄딱 망해서 다른 회사에 일반 직원으로 들어가 일을 하자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저희와 비슷한 처지를 옆에서 지켜보신 경험이 있으시거나 직접 경험하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이게 참 없다가 있어도 문제가 생긴다지만 있다가 없으면 더 큰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아마 집에서 말은 안 했지만 본인이 하는 일에 적응하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받아주는 곳도 적어서 매번 일자리를 옮겨 다니는 신세 역시도 말이죠. 남편은 그래도 열심히 돈을 벌어다 집에 가져다 줬어요. 있는 자식놈 하나가 사춘기라며 겉돌아서 마음을 불편하게 했지만 언젠가는 저러다 철이 들겠지 하면서 그런 아들의 행동에도 꾹 참곤 했죠. 그런 남편이 마지막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건 막노동판이었어요. 꿋꿋하게 가족을 위해서 회사를 다니겠다던 사람이 고집을 꺾은 순간이었죠. 남의 돈 번다는 일이 힘든 건 알았지만 새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니 견디기 어렵더라. 그냥 몸으로 때우는 게 훨씬 낫지. 제가 남편이 아니라서 그 속이 얼마나 문드러졌을지 상상도 못하겠으나 아마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거의 한계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남편을 따라 제가 자리 잡은 곳은 식당 직원이었어요. 처음에는 일도 잘 못한다 구박도 받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요리도 곧잘하고 주방 참모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신뢰받는 직원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 뒤로는 오로지 우리 아들 하나만 제대로 바르게 키워보자는 마음으로 남편도 저도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이라는 녀석이 저렇게 엇나가서 부모님 말에는 대꾸도 안 하고 속을 썩이니 집안 상황은 점점 힘들어져만 간 거죠. 그렇게 한 15년쯤 시간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저희에게 그토록 원하던 제2의 인생이 막을 올리는 사건이 생기게 됐죠. 바로 저희가 살던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떼돈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법 큰 돈을 손에 쥘 수 있었거든요. 남편과 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좋아했죠. 하늘이 역시나 우리의 노력을 알아준다 하고 말이에요. 그 사이에 저희 아들 녀석은 어떻게 됐냐고요? 말도 마십시오. 아들이란 녀석 보면서 끝까지 버티고 살았던 저와 남편인데 그 당사자인 아들은 이 집구석 지긋지긋해 하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다행이라면 성인 딱지는 떼고 나갔다는 점이었어요. 아직 성인도 안 된 자식이 집을 나간다 하면 걱정에 하루도 제대로 밤을 못 넘겼겠지만 이제 일도 구할 수 있는 성인이니 알아서 하겠지 싶었거든요. 그러나 그런 제 생각과는 달리 아들이란 놈은 끝까지 속을 썩였습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얼마 안 있어서 전화가 왔거든요. 엄마, 나 생활비 좀 보내주라. 나 지금 밥도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있다고. 이게 웬순지 자식인지 정말 이놈의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게 제 발로 나가놓고는 이런 전화가 오니 제 속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와 남편은 아들이 이렇게 집을 나가고 속을 썩이더라도 찾아온 행운에 괜찮다 하면서 서로를 다독이며 지냈거든요. 그런데 행복은 불행과 함께 찾아온다 했던가요? 남편과 함께 원래 살던 집을 팔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집 나갔던 아들이 어떤 아가씨 손을 잡고 집에 들어와 벼락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뒷목만 안 잡았지 저와 남편은 입이 떡 벌어져서 다물지도 못했어요. 나 이 여자랑 결혼할 거야. 우리 집도 이제 괜찮아진 것 같으니까 엄마랑 아빠가 나 좀 도와주라. 순간 아들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래도 아들이 데려온 아가씨니 일단 어떤 사람인지 알아나 보자 하고 아가씨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세상에 부모도 없는 고아 아가씨였던 겁니다. 뭐?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하면 우리가 좋다고 받아줄 것 같니? 안 된다. 절대 안 돼. 제가 결사반대를 했죠. 물론 며느리 될 아이가 고아였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조그만 대화를 나눠봤는데 며느리 될 아이가 영 제 맘에 차지 않더라고요. 상황을 다 떠나서 어른에게 말하는 태도나 생각 자체가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아들을 막아선 겁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엄마가 반대해봤자 소용없어. 우리 이미 애까지 가졌거든. 그렇지 여보? 속도 위반이었죠. 순간 하늘이 팽 하고 돌던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애까지 있다는데. 그러나 문제가 있었죠. 더 나은 집으로 이사는 했다지만 아들의 결혼식은 물론이고 집을 구해줄 형편 역시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들은 막무가내였어요. 설마 엄마, 아빠 손주까지 생기는데 우리 보고 알아서 나가 살으라는 건 아니지? 요즘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우리끼리 살다가 손주까지 잘못되면 어쩌려고. 자기들이 사고는 쳐놓고 저희한테 책임지라는 식이었죠. 엇나가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는 손을 놨다 생각한 자식이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손주를 들먹이며 협박 아닌 협박까지. 저는 마음 같아선 안 된다 반대하며 막아서고 싶었지만 아들의 말도 일리는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한 끝에 저는 결국 애들을 저희 집으로 들이게 됐죠.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긴 했지만 어떻게든 잘 가르치고 지내면 되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다짐과는 다르게 며느리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냐고요? 제 속을 썩여도 단단히 썩였거든요. 간단하게 예를 들 만한 일을 말하자면 며느리는 자기의 입장을 교묘하게 이용할 줄 아는 아이였어요. 고아라는 자신의 처지와 임산부라는 상황을 말이죠. 얘 잠깐 이거 좀 도와줄래? 내가 지금 손이 없어서 와서 여기 점만 조금 뒤집어 주렴. 며느리가 들어오고 얼마 안 돼서 명절 준비를 하게 됐던 날이었어요. 임산부인 며느리에게 시키기는 좀 그래서 혼자서 명절 준비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명절 준비라는 게 손이 하나둘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며느리한테 잠시만 점만 좀 뒤집어 달라 부탁을 했죠. 그런데 제 말에 며느리란 애가 대뜸 이러는 겁니다. 제가 부모님이 안 계셔서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건 잘 못해요, 어머님. 게다가 애 때문에 요즘 입덧도 심하고요. 그러니 어머님이 그냥 해주세요. 제가 임신한 며느리 괴롭히는 못된 시어머니 같으시다고요? 저희 며느리는 아주 축복받은 사람이었어요. 입덧은 고사하고 먹덧조차 없어서 너무 건강한 애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냥 앉아서 점만 뒤집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나머지 전을 팬에 올리고 하는 자질구레한 일은 제가 다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마저도 하기 싫다는 애였으니 제가 이때부터 며느리라는 이 싹을 알아본 겁니다. 얘는 절대 평범한 며느리는 아니라고 말이죠. 며느리가 집에서 제대로 된 며느리 노릇도 안 한다는 이런 사실들을 남편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남편은 손녀가 중학교 들어갈 무렵까지도 막노동으로 밖에서 일을 하느라 제대로 집에서 쉬는 날이 없다시피 했거든요. 아무래도 식구가 늘어났으니 입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늘고 생활비 자체가 이전과 달라졌죠. 물론 저도 월급이 늘어나 생활비가 부담스럽다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전처럼 셋이 지낼 때와는 들어가는 돈의 차원이 달랐어요. 거기다 이 며느리와 아들 녀석은 애가 태어났는데도 제대로 된 일을 구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죽하면 아이의 돌잔치까지 저와 남편이 비용을 대신 내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아들은 자기 자식 굶길 수는 없다 생각은 했는지 집에 들어오고 3년째 되던 해엔 취업을 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어요. 자기 남편이 밖에서 돈을 벌어오든 말든 자기 자식이 제대로 밥을 잘 챙겨 먹곤 있는지 그런 당연한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려 했죠.
저는 그런 며느리 대신 집안일에 바깥일까지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참 손녀에게 손이 많이 갈 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몰랐죠. 그런 정신없는 나날 때문에 남편에겐 제대로 된 뒷바라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보곤 너무 놀랐죠. 같이 나이를 먹어간다 생각했던 사람이 이젠 너무나도 노쇠해진 걸 보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전 걱정이었죠. 이제 나이도 있는 사람이 무슨 현장에서 할 일이 그리 많다고 현장직에 야근까지 하는지 말이에요. 제가 이제는 일을 그만두고 간단하게 같이 가게라도 하자 권유를 했지만 남편은 그런 제게 항상 말했죠. 작업 반장인 내가 현장에 없으면 일이 어떻게 돌아가나? 그리고 나 아직 한참 때야. 내가 나이 들기 전에 많이 벌어둬야 우리 손녀랑 가족들이 좀 편하게 살지. 책임감만큼은 대단한 사람이었기에 본인이 하는 일에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죠. 게다가 역시나 식구가 늘어나 거기에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자랑스럽다가도 걱정스러웠죠. 항상 본인 몸을 챙기지 않고 일을 우선적으로 했으니까요. 그러다 결국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의 전화번호로 온 연락에 왠지 모를 소름이 돋은 그날의 일은 말이죠. 남편의 전화로 연락을 해온 사람은 남편의 동료로 남편과 함께 가끔 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이야기에 저는 정신을 못 차렸죠.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거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거든요. 남편의 동료도 당황했는지 말을 더듬으며 남편이 일하다가 현장에서 굴렀다는데 저는 전화가 끊어지기도 전에 얼른 남편이 있다는 병원으로 달려갔고 병원에서 들은 말로는 남편이 구르면서 허리를 다쳤다고 했습니다. 순간의 아픔에 아차 싶었던 찰나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하더군요. 병원에 누워있는 남편은 나흘간 사경을 헤맸습니다. 저는 일이고 뭐고 다 팽개쳐놓고 그런 남편의 곁을 지켰죠. 제발 눈을 뜨기만을 기다리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결국 남편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제정신을 유지하기가 힘들었어요. 갑자기 제 곁을 떠난 남편. 그런 상황에 어린아가 있었는데 이 망할 아들이란 놈은 제 아버지가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상황에도 옆에서 보험금 타령만 했습니다. 장작 4일 동안 말이에요. 엄마, 아빠 보험금 얼마나 나오냐고. 아빠가 이렇게 가시면 앞으로 우리 생활부터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넌 지금 네 아버지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보험금 말이 나오니? 어떻게 자식이란 놈이 그런 말을 꺼낼 수가 있어? 아니, 산 사람은 일단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엄마, 아빠 보험금은 일단 아빠 보험금이 얼마 나오는지 알아야 어떻게든 계획을 세우고 살지. 내가 너랑 말을 말아. 보험금 아마도 7억 정도 될 거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니 저 사람이 보험은 잘 챙겨야 한다 그래서 7억 정도 나올 거야. 제가 무심한 아들의 태도에 한참 보험금으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동안 마실 것을 가지고 오겠다는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액수를 듣고 깜짝 놀라더군요. 들고 있던 음료수 캔을 떨어뜨릴 정도로 말이죠. 뭐라고요? 어머님 다시 말해주세요. 아버님 보험금이 7억이나 나온다고요? 세상에! 아들과 며느리가 옆에서 돈 보험금 이야기로 남편이 가는 그 순간까지도 돈 이야기를 빼놓지 않아서 화병이 날 지경이었죠. 속으로는 이 두 연놈을 여기서 쫓아내고 싶었지만 혹시나 모를 상황에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아들의 후회 섞인 말을 들을까 싶어서 속으로 꾹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저는 화를 참진 못했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남편 가는 길에 들을까 싶어 제발 좀 그만해라 하고 소리쳤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제 모습에도 아들이고 며느리고 제가 그러거나 말았거나 아주 웃으면서 우리 7억 가지고 뭐 해야 하지? 하면서 떠들고 난리법석이었어요. 이 둘에게 그만하라는 말을 하기도 힘들더군요.
그래서 그런 둘을 포기했는데 그런 저의 모습에 선뜻 나선 사람은 뜻밖의 어린 소녀였습니다. 아빠랑 엄마 제정신이야? 할아버지 돌아가실 것 같은 상황에 그딴 소리밖에 못하냐고. 아빠가 그러고도 할아버지 자식이야? 엄만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깟 돈 때문에 지금 할아버지 옆에서 보험금 타령을 해? 그래도 어린 제 자식이 하는 말에 정신을 차렸는지 그제야 조용해지더군요. 아마도 어린 자식 앞에서 부끄러운 줄은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녀의 말에도 무색하게 남편은 그렇게 가버렸고 저는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고 인생이 참 허망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이렇게 갈 거였으면 차라리 인생을 좀 더 즐기고 가지 싶었거든요. 매일같이 일만 하다 떠난 제 남편. 그런 남편이 전 매일같이 그리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 남편이 떠난 뒷자리를 정리하려고 하나 둘 일을 처리해 나갔는데 보험금을 처리하려던 순간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왜냐고요? 보험금의 수익자가 저한테서 아들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전 당장에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죠. 문의하신 부분 확인해 보니 남편분이 사고 당하자마자 수익자가 바로 변경된 사안으로 확인됩니다. 변경한 내용을 보니 보험 담당자님께서 다 확인하셨다고 하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 남편 장례식 치른다 정신이 없었는데 제가 무슨 전화를 해요? 제가 보험 계약자에 보험비까지 다 냈는데 그렇게 함부로 바꿔도 되는 겁니까?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간 남편의 보험금은 모두 제가 낸 데다 혼수 상태였던 남편이 뭐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직접 바꿨을 리도 없고 하물며 보험 가입자이자 납부자, 원래 수익자인 제 동의 역시도 받지도 않고 이렇게 수익자를 바꿀 수가 있나 싶어서 보험사에 따지고 물었지만 가족관계라면 괜찮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보험사 직원이 수익자를 바꾼 지 얼마 안 됐으니 또 바꾸면 본사에서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당장 아들에게 찾아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는 아주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아빠 아들인데 그거 바꿀 수도 있지 뭘 그렇게 화를 내. 솔직히 엄마는 돈 쓰고 벌 줄만 알았지 관리하는 법은 하나도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내 앞으로 보험금 나오게 바꿔놨지. 뭐? 네가 도대체 뭘 했다고 그 돈을 가져간단 말이야. 그리고 너희가 내 남편한테 해준 일이 뭐가 있다고 그 돈을 가져가. 세상에,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 결혼식 때도 뭐 해준 것도 없고 저희한테 뭐 대단한 거 해준 것도 없으면 이거라도 주셔야죠.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들한테 저희가 해준 게 뭐가 있냐면서 아들은 옛날 저희가 망했을 때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이러더군요. 그때 아빠 사업만 망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렇게 살고 있겠어. 솔직히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다 아빠 때문이잖아. 그런데 내가 아빠 보험금 받아서 잘 살겠다는데 그게 왜? 엄마는 자기 자식이 돈 좀 가져가겠다고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이러니 제가 속이 뒤집어지죠. 저와 남편이 이 둘에게 지금껏 열심히 한다고 어떻게 살았는데 심지어 남편은 아들 며느리와 좀 더 나은 생활을 해보겠다. 그 나이에도 현장을 오가면서 일했던 건데 너무 기가 막히고 큰 배신감까지 들어 제대로 된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지금 그게 돌아가신 너희 아버지 두고 할 말이야? 너희 둘 다 미친 거 아니니? 세상에 어떤 자식이고 며느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 저는 정말 이 둘이 미쳤다 생각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난리를 치던 전 결국 기존에 있던 혈압이 올라 그 자리에서 실신을 했고 눈을 떠보니 낯선 곳이었습니다. 처음엔 여기가 어딘가 싶어서 사람을 찾았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누가 없어요? 여기가 대체 어디예요? 여기가 대체 어디냐고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은 가히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마치 저를 노망난 노인네처럼 봤거든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보는 눈이었죠.
그들이 그러거나 말았거나 저는 여기가 어딘지 물었고 그들은 혀를 차면서 여기가 요양병원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자기 부모에게 대하는 태도가 좋지 않았던 아들이지만 설마 하니 자기 엄마를 요양병원에 쳐넣을 생각을 하다니.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아들 부부는 제가 쓰러진 틈을 타서 저를 요양병원으로 이송했던 겁니다. 게다가 이유가 정말 웃겼는데요. 제가 남편을 잃고 나서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도저히 집에서 돌볼 수 없다 하면서 저를 병원에 버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쓰러진 저를 데려와선 여기에 입원시키겠다 하는 젊은 부부를 말리는 일이 어려워 결국 제가 여기 있게 된 거라 하더군요. 입원비라며 돈도 두둑이 내고 가는 걸 봤다면서 말이죠.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요? 제 옆자리에 있던 노인이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다 생각했어. 여기는 처음 들어올 때 원장하고 필수로 면담을 해야 하거든. 그런데 갑자기 데려온 노인을 떡하니 입원을 시키니까 이건 뒤로 뭐가 오갔겠다 싶었지. 저들은 늙은 노인이라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했겠지만 그 정도 눈치는 살면서 다 생기잖아. 노인의 말에 저는 당장에 사람을 불러 원장과 면담하겠다 이야기를 했죠. 처음에는 그런 말에 묵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옳다구나 싶어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원장을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나도 이대로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거라면서 고함을 고래고래 질렀죠. 그러다 원장을 만나게 된 거예요. 원장을 만나고 봤더니 제가 난동을 부리던 기간에 잠시 휴가를 갔었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만난 원장에게 난 치매도 아니고 아픈 곳 하나 없다. 사지 멀쩡한 사람이니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말했죠. 여기 가만히 있으면 밖에 있는 아들이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으로 뭘 할지 걱정이 됐거든요. 당장이라도 여기서 나가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원장의 바짓가랑이까지 붙잡을 기세로 말을 했죠. 제가 당장이라도 여길 나가야 합니다. 저 정말 치매고 뭐고 아무런 증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여기서 저 내보내주세요. 제가 지금 나가지 않으면 큰일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원장이 가만히 제 얘기를 듣더니 가만히 제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 원장의 반응에 저는 속으로 이 인간도 아들 녀석이 어떻게 했구나 싶어서 원장한테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초조했어요. 제 마음이 복잡했지만 절 보던 원장은 차분하게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혹시 대치동 최 사모님 아니십니까? 왜 귀퉁이의 큰 대문에 차고가 오른쪽에 있던 대치동 저택 최 사모님이요? 병원장이 제 과거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더욱 아들 부부와 병원장이 한패가 아닌가 의심을 했죠. 그래도 지금 여기를 나가려면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잔뜩 긴장한 채로 제가 대치동 최 사모면 어떡하시게요? 하고 경계하듯 말했습니다. 최 사모님 저 기억 안 나세요? 옆집 살던 꼬마 승철이요. 사모님이 저 엄청 귀여워해 주셨잖아요. 승철이란 이름에 잠시 머뭇거렸다가 기억을 더듬고 나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너무 놀랐죠. 그도 그럴 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싶었거든요. 그 하고 많은 요양원 중에 어떻게 여기서 아들 부부의 맞으로 갇힌 이 병원에서 일이 마주칠 수 있나 싶어서 말이죠. 네가 승철이? 그 꾀제제하고 밥 못 먹어서 키도 한참이나 작았던 승철이 말이니? 사모님 기억에는 그렇게 남아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 승철이요. 꾀제제하고 키도 작아서 사모님이 열심히 먹어야겠다고 맛있는 거 잔뜩 먹이던 승철이요. 알고 봤더니 병원장은 제가 대치동 살 때 옆집에서 일하던 사용인의 아들이었더군요. 저희 아들보다 5살이나 어리면서 제 엄마 따라 옆집에 살았는데 애가 얼마나 눈칫밥을 먹고 자랐는지 저랑 마주치기만 해도 흠칫하고 눈을 깔고 다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아니, 승철이 네가 왜 여기 있어? 설마
우리 애하고 짰니? 너 우리 아들 녀석이랑 입을 맞췄구나. 그렇지? 사모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진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 전까진 휴가였거든요. 전 사모님이 저희 병원에 들어온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여긴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저희 병원 방침이 저와 면담이 없으면 들어올 수도 없는데. 지금은 병원장이 된 옆집 꼬마 승철이 예전에는 작은 몸에 여러 군데에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지 아파 보이는 자국들이 덜어 있었던 아이라 눈이 한 번씩 더 가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용기를 내고 그런 아이에게 그건 어떻게 생긴 거야 하고 물었더니 애가 더듬거리면서 놀다가 생겼어요 하는데 아무리 봐도 놀다 생길 만한 그런 게 아니었죠. 딱 봐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 뒤부터였어요. 아이를 가끔 저희 집 마당으로 불러들였던 것이. 왜냐하면 저희 집 마당에 있는 아들 녀석의 장난감으로 사놓은 물건들에 호기심이 생기는지 눈을 반짝이며 담 넘어서 저희 집을 쳐다볼 때가 많았었거든요. 뭐 아들 녀석 관심밖에 물건이니 다른 아이가 가지고 놀아도 상관없겠다. 혼자 집에 있는 것도 심심했겠다. 그래서 아이에게 들어와서 우리 집에 놀아라 하고 했던 거죠. 그런데 가만히 아이가 노는 걸 지켜보니 애가 정말 착하고 똑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또래 아이들보다 삐쩍 마르고 키도 작아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간식도 챙겨주면서 집에 들여서 아들이 보다가 한 구석에 휙 집어던져놨던 책도 읽으라 아이에게 안겨줬죠. 잔뜩 기가 죽은 아이는 눈치를 봤지만 제가 괜찮다고 하니 눈을 빛내고 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귀여웠죠. 이렇게 어린애가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 책을 붙잡고 한동안 끙끙 앓는 그 모습이 말이에요. 정말 이거 제가 다 읽고 가지고 놀아도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머니 아들이 가지고 놀던 거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 애는 이거 관심도 없는 걸. 승철이 네가 읽지 않으면 결국 이 책은 다 버리게 될 거야. 하지만 저 이거 제대로 다 못 읽어요. 저한테는 아직 너무 어려운걸요? 뭐? 학교에서 책 읽는 거 배우지 않니? 설마 학교에서 제대로 된 수업도 못 받고 있는 거야? 아이는 우물쭈물 제대로 말을 못했습니다. 이제가 학교에 들어간 아이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지 제대로 대답을 안 터군요. 아마도 사실대로 말하면 혼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모습에 더욱 눈이 가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더욱 이 아이를 그냥 놔줄 순 없더라고요. 사실 제가 또 학력이 높은 편이거든요. 공부엔 관심도 없는 아들 녀석만 보다가 눈을 반짝이면서 뭔가 알고 싶어하는 애를 보니 공부를 가르쳐 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불러서 공부도 봐주기 시작했죠. 그때가 참 재미있었어요. 집에서 늘 시간을 보내곤 하다가 아이 하나 제대로 키우는 것 같아서 뿌듯한 마음도 들었고요. 그러던 중 한 번은 학교 갔다 돌아온 아들이 낯선 애가 자기 집에 있으면서 저한테 친한 척하니까 보기 싫었는지 애한테 성질을 내더라고요. 제 옆집에 사는 거지 아냐? 당장 내쫓아 하면서요. 저는 애가 들을라 얼른 동생한테 그런 말하면 못 써 하고 아들을 달래서 방으로 올려보냈지만 이후 저는 아들 눈치를 보느라 애를 전처럼 대놓고 데려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몰래 아들 없을 때 집에 불러들이고 가끔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서 돌보기도 했죠. 하지만 그러다가 저희 집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는 바람에 헤어지게 된 거예요. 이사 가기 전에 애엄마를 불러다 아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가서 안 보는 책이라며 집에 있던 책은 다 주고 왔지만 마음 한켠에는 문득 아이가 떠오를 때도 있었죠. 물론 시간이 지나고 아들이 엇나가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며 아이를 떠올리는 일이 점점 사라져갔지만요. 그랬던 그 아이가 그걸 다 기억하고 저를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자기 공부를 가르쳐주고 챙겨주기 시작하면서 자기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본인이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건 전부 제 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집안의 아내를 만나 이런 병원의 병원장도 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머리가 좋았다고 해도 유명한 일타 강사도 아니고 그저 아주 어렸을 적에 공부 좀 도와준 걸로 병원장의 의사가 됐을 리가 없는데 병원장은 한사코 제 덕분이라면서 제 손에 꼭 붙들고 감사 인사를 하더군요. 제 자식도 아닌 완전한 타인이었던 옆집 승철이가 말이죠. 정말 사모님 아니었으면 제 인생에 이런 행운은 다 잡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때 사모님께서 저를 봐주시지 않았으면. 무슨 소린가. 나야말로 하늘이 복을 내린 거지. 이런 상황에 이렇게 성공한 자네를 만나게 됐으니까. 그래서 정말 아드님이 사모님을 여기에 보내고 그대로 떠났다 그 말인가요? 애석하게도 내 자식이란 놈이 그런 짓을 저지르고 갔다네. 세상도 참 무심하시지. 옆집 꼬마였던 자네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데 내 자식이라는 놈은 날 이런 취급을 하니 말이야. 그래도 자네를 이렇게 만나게 됐으니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이려나? 사람들이 인연, 필연이라 말하는 것들이 저한테 일어나니 너무 신기하더군요.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니 필연이라는 말이 생겨났나 보다 생각을 했죠. 하지만 병원장이 된 옆집 꼬마 승철이는 제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아무렴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겠죠. 멀쩡한 제 엄마를 요양병원에 던져두고 그깟 돈 때문에 천륜을 벌였으니 말이에요. 오히려 병원장 승철이가 제 아들을 용서 못한다고 단단히 화가 났죠. 아무튼 그래서 저를 이렇게 두고 떠난 아들 녀석은 어쩌고 있었냐고요? 아들은 욕심이 과해서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병원장과 이야기를 할 동안에도 제 아버지 보험금을 타지 못했더군요. 이 어리석은 것은 아버지 보험금을 조금이라도 더 타보겠다. 보험회사랑 실랑이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어느 보험사가 돈 더 달라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돈을 더 주겠어요? 보험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면서 아들이 요구한 보험금 청구에도 남편의 보험금을 아직 넘기지 않은 상태였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전부 파악한 병원장은 제게 제안을 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제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면서 말이죠. 지금 사모님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이런 말씀은 죄송하지만 아드님이 사모님에게 어떤 일을 저지를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상상하기도 싫고요. 사모님도 아시죠? 지금 잊지도 않은 치매로 사모님을 여기 요양병원에 넣은 거라고요. 당신의 아드님이 말이에요. 병원장의 입으로 듣는 제 상황은 저 역시도 참담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타인의 입에서 내 상황을 전해 들으니 그간 망설이던 마음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죠. 그래서 병원장과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한참을 생각하던 병원장은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죠. 이런 경우가 많진 않았지만 저도 전해 들은 게 있어요. 자기 부모 재산을 탐하던 자식이 이번 경우처럼 거짓말로 치매가 걸렸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있었던 일을 말이죠. 걸리지도 않은 치매 걸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제 아들 부부를 존속유기로 고발하자고 하더군요. 자신이 변호사 선임도 해서 도와주겠다고 말이죠. 또한 멋대로 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했으니 그건 역시도 소송을 걸 만한 일이라면서 분개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 녀석이 보험 일을 하는 제 친구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수익자를 변경해달라 부탁을 한 거였더라고요. 제가 변호사에게 알아보니 보험 계약자도 아닌데 수익자를 변경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모님, 그래서 말인데 이것도 같이 소송을 진행해 보시죠. 제가 아들 녀석이 제 친구를 이용해서 수익자를 변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예전에 잠시 친해진 친구 중 하나가 보험을 하고 있는데 그 사무실에 젊은 보험사가 얼마 전에 대박 건수를 잡았다면서 자랑하고 다닌 적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너 소문을 들었는데 그게 수익자를 변경만 해주면 얼마 좀 떼어준다고 한다 그랬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수익자 이야기를 하면서 제 이름을 전해 들었다 합니다. 그걸 제가 소송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문자로 알려준 거고요. 아무래도 민감한 사안이라 본인은 이 일로 끼어들긴 힘들 것 같다며 그래도 증거는 줄 수 있다고 그때 당시 보험사 친구라는 사람이 떠벌리고 다녔던 이야기를 녹음해둔 파일을 전해주더군요. 그 덕에 소송 진행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도운 것만 같았죠. 아마 몰라도 먼저 간 제 남편이 아들이 하는 짓거리에 잔뜩 화가 나서 일이 저에게 잘 흘러가게끔 도와주는 것만 같았어요. 저도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일이 술술 잘 풀려갈 수 있는지 신기할 따름이었죠. 상황이 이렇게 아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니 아들은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찾아왔더군요. 엄마, 내가 정말 엄마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겠어요? 전 그냥 엄마 마음 편하게 쉬라고 요양병원 보낸 거예요. 그게 그렇게 속상하셨으면 제가 이렇게 죄송하다고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아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자식 범죄자 만들 생각은 아니죠. 부모 알기를 우습게 하는 자식 난 둔 적 없다. 어딜 감히 부모를 없던 병까지 만들어서 병원에 보내놓고 모른 척이야? 너 같은 놈이 자식이냐? 어머님, 저희가 다른 생각한 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엎드려서 빌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어머님 손녀 승희 범죄자 자식으로 키울 거 아니잖아요. 네? 너희들이 지금 무슨 말을 나한테 하는 건지 알고나 하는 거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생각 없이 살 수가 있어? 너희들이 한 짓은 범죄다. 벌을 받아야 하는 일이라고. 저희가 어떻게 어머님을 두고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했다 그러세요? 그건 억측이세요. 맞아. 우리가 언제 엄마를 두고 그랬다고 그래. 이건 다 사실이 아니니까 엄마 속상하셨으면 마음 푸세요. 저희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용서라도 빌게요. 승희 생각도 하셔야죠. 아들 부부는 엎드려서 고개를 바닥에 박고 잘못했다 비는데 그러면서도 소년까지 끄집어내서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길래 저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는 모습을 보니 반성이라고 눈꼽만큼도 없구나. 그렇게 당당하면 법정에서 한번 보면 되겠지. 승희 핑계댈 생각 마라. 너희들이 잘못한 일에 왜 자꾸 승희를 끌어들여? 제 말에 그제서야 자리를 뜨는 절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를 비는 아들과 며느리. 제 말에 그제서야 자리를 뜨는 절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를 비는 아들과 며느리. 병원장의 조언에 따라 힘 좀 쓴다는 친구와 같이 가지 않았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정말 제 자식이고 며느리지만 절대 봐주지 않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왜 이런 자식을 두고도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싶은 후회까지 생길 정도였죠. 그렇게 소송이 시작됐고 저희는 꽤나 긴 시간 동안 공방전을 펼쳤어요. 재판이라는 게 엎치락 뒤치락 한다는 거라지만 저희는 거의 일방적이었죠. 바로 아들 부부의 패소로 말이에요. 아들 부부는 제 목숨에 대한 대단한 영향을 미치거나 하진 않아서 벌금 1,500만 원을 내는 것으로 끝났지만 이때 아들 부부의 죄를 입증하는데 뜻밖에도 손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손녀는 법정에서 아들 부부가 저 몰래 보험사 아저씨라는 사람들과 제 부모가 나눈 이야기를 다 기억하고 있었고 그걸 증거로 써달라 나선 거죠. 저희가 미리 확보한 증거가 있었다 하지만 정황상의 증거였고 확실하지는 않아서 아들 부부가 빠져나갈 틈도 분명히 있긴 했거든요. 그런데 저를 위해서 손녀가 법정에 이렇게 나서주다니. 아무래도 아이한테 관심도 없던 아들 부부 대신 제 손으로 거의 키운 아이다 보니 저한테 자기 부모가 그랬다는 죄의식 때문에 나서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보험금 관련해서는 수익자를 바꿔준 그 아들 친구라는 사람이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다 들었어요. 친구가 말하길 회사에서 소송을 걸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쉽게 넘어가긴 어렵겠죠. 무려 7억이라는 거금이 걸린 건수였습니다. 간단히 넘어가는 회사는 그 어디에도 없겠죠.
아무튼 그 뒤엔 정상적으로 다시 제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에서 수익자를 수정해 주었어요. 아들 친구는 자기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며 아들 부부를 찾아가서 온 동네방네 소문이 나도록 떠들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아들 부부 때문에 자기 인생 망쳤다면서 말이죠. 저는 그 세 사람이 결국 같은 인간들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신의 득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하려고 했던 대가를 받는 거니 말이에요. 그 뒤로 저는 아들 부부는 팽하고 손녀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녀가 자기 부모보다 저와 함께 살기를 원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손녀 걱정에 정말 괜찮겠냐 물었지만 손녀는 아들 부부 앞에서도 당당하게 아빠, 엄마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난 할머니랑 살 거야 하고 소리를 쳤던 당찬 아이였죠. 그래서 저와 손녀의 거처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당장에 집에서 쫓아내고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한마디 말로는 알아먹을 인간들이 아니기에 강제로 문을 열려고 했을 때는 변호사를 대동해 접근 금지 신청을 넣기 전에 얌전히 지내라고 따끔하게 한마디 해줬고요. 법으로 한바탕 당한 게 있는 아들 부부였기에 변호사를 보더니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그대로 주랭랑을 치더군요. 솔직히 소녀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운 모습이라 처음에는 이래도 괜찮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소녀가 속이 후련하다며 자기 부모님은 이번 기회에 혼 좀 나야 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는 그런 걱정을 내려놨더라죠. 변호사를 본 뒤 아들 부부는 손녀를 핑계로 계속 저에게 접근하고 있지만 자기 가족을 이렇게 대한 아들 부부를 저는 아직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동네에서 얼굴 들고 살기 어렵고 이번 일이 알려지며 회사에서 잘렸다는 아들이 어떻게 밥 먹고 사냐며 하소연을 해도 듣는 척도 하지 않았죠. 그래도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아들 부부였기에 손녀의 조언에 따라 결국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손녀는 아무리 자기 부모라도 저를 돌봐주고 아껴준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아들 부부를 자기도 부모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 하더군요. 이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착잡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낳아준 부모인데 아이가 이렇게 될 동안 아들 부부는 도대체 뭘 했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아들 부부가 모르는 곳에서 손녀와 단 둘이 지낼 작은 집을 구해 지내는 중이네요. 저를 도와준 병원장과는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병원장의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냐 슬쩍 묻기도 했는데요. 병원장의 어머니는 오래전에 이미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사람이 곱게 자란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제가 큰일을 당할 뻔했잖아요. 병원장 내 재단에선 현재 실버타운을 건설 중이라고 하면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은인인 저를 거기에 모시고 싶다고 하더군요. 앞으로도 꾸준히 연락하고 지내기로 한 사이이기도 하니 나중에 신세 좀 지겠다 하며 병원장의 제안에 흔쾌히 긍정의 인사를 전했죠. 전 앞으로 당분간은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으로 손녀와 함께 지낼 새로운 보금자리도 알아보는 중입니다. 현재 집은 월세로 들어 살고 있는 중이거든요. 잦은 이사는 손녀에게 좋지 않으니 일단은 가까운 곳에 보금자리를 알아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전에 지내던 집은 남편과의 추억이 너무 많이 남아서 좀 힘든 마음에 현재는 세를 주고 있어요. 물론 언제까지 세를 놓고 살 수는 없겠지만 먼 미래에는 손녀의 대학 비용까지 생각해야 하니 어떻게든 손녀가 자리를 잡는 그때까지 그 집으로 돌아갈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겪은 게 참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하고 싶은 게 아무리 가족 사이라지만 청자님들도 꼭 유념해 두셨으면 해요. 아무리 나와 긴밀한 관계라도 등을 돌리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걸 말이죠.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꼭 이 당부만큼은 청자님들께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